네, 6.3 조기 대선 D-19일이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통합 키워드를 앞세워 영남에 이어 당의 심장부인 호남 표밭갈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긴급 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직격 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이 돼서 나흘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첫날 출정식에 이어서 첨단도시 돌고 이틀 동안 이제 영남 TK, PK 지역 돌고 오늘은 이제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과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선거 초반입니다만은 선거 지역 유세전 어떻게 보셨고 또 내놓은 메시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경남 지역, 그럼 경북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처음 유세지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전통 열세 지역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TK나 PK는 반드시 많은 표를 끌어와야 되는 곳이지만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지역이었다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지역을 찾았다고 하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뭐 호남권이든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TK나 PK를 간 것은 그쪽 지역은 어느 정도 장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TK, PK에 좀 더 공을 들여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가져와야 되겠다. 30%대가 목표인가요? 그래서 30% 좀 넘어가는 31%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넘을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서 연설할 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규모를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TK 출신이잖아요. 안동이 원래 고향인데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준비됐나 뭐 이렇게 이제 사투리를 얘기도 하면서 친근감을 표현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고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실은 이제 후보들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얘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 얘기도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은행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해결을 못했던 문제예요. 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거죠. 대신 그 최대 해수부? 조선업체 해수부를 옮기고 가장 큰 조선업체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건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후보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고 하는 건 한다고 얘기하지 공약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점 이런 점들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보 메시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까? 뭐 통상적으로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급한 지역을 먼저 가던가 두 번째는 전략 지역을 먼저 가던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맞춰보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라든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똑같이 처음에는 PK, TK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 대선 후보 바꿔치기로 인해서 당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상당히 이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남권을 먼저 갖고 이재명 후보는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격이 지지적인 이격이 일어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는 그 영남권을 먼저 방문을 해서 그 이탈된 세력을 우군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전략적으로 갔다고 보고 호남을 지금 방문한 것은 이제는 전략적이기보다도 안방 집토끼를 일단은 단독을 여러 가지 해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선거 전략의 의지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선거 캠페인을 보면은 선거 캠페인하는 건 상당히 공격적이고 공세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면은 부자 몸조심,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렇게 되면 지지율이 뭐 50%에서 좀 하루에 1%씩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떨어진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금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면 민주당도 나름대로 더 공격적인 그런 선거 전략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몸조심이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뭐 떠오르는 구체적인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죠. 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중도층을 겨냥하고 보수층을 겨냥하고 중도 외연 확장을 통해서
0.76% 지난 대선을 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표심이 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뭐 홍준표 후보한테 전화를 했다든가 영남에 가서 우리는 남이가 그런 말을 했다든가 사실은 지역주의를 지금 뭐 압도적인 1위를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런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내가 영남 출신이라든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속으로 어떤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그런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도 자극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사과를 해서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35살 최연소 비대위원장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고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가 36이었는데 지금 35세 비대위원장이 된 최연소 비대위원장이 오늘 취임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 우선 당내 화합 아니겠습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의 선대위 합류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저는 해법이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간의 목소리가 약간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기 전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출당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쪽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 후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사과는 했지만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 문제다. 이렇게 또 계속 스스로 판단하는 문제다. 그렇게 같은 스탠스의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과연 그걸 추진할 수 있을까? 후보는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일단 국민의힘도 당무 우선권이 후보한테 있으니까 아무래도 후보의 말에 비중이 더 실릴 수밖에 없어요.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옆에서 돕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 마지막 결정권은 당무 우선권에 따라서 후보가 갖는 것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미온적 태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역할 분담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강하게 얘기하면서 중도층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또 전통적 지지층,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그걸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일관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당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과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의 입장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시지의 어떤 충돌이랄까요? 아니면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도리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될 텐데 당내에서 잦은 탈당 권고를 주장하는 목소리죠. 탈당은 스스로 나가는 거고 출당은 당에서 제명하는 거 이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지금 ARS로 전국 상임 전국위원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취임을 바로 이제 비대위를 열어서 추인해서 이제 비대위원장 정식으로 취임하면 비대위원장 일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이 투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후보 교체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상실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지층이 이반할 정도로 상당히 당에 대한 비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의 개혁을 앞서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선도로 하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개혁과 똑같이 따라가야 하지만 후보 입장에서는 당내 화합을 또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의 개혁을 추진해서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당원들의 중도층의 민심을 끌어올 수가 있고
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부가 다 하나로 빅텐트로 모여야지 이재명 후보와 상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목소리를 내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두 발짝 나가면 김문수 후보는 한 발짝 따라가는 그런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변화의 어떤 주도권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져갈 것 같다. 그것이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이제 시기일 텐데 얼마 이제 그 선거는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지난 8일에 탈당했죠. 참보수의 길을 걷겠다 했던 김상욱 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를 선언했고 여기에 대해서 화답하듯이 이재명 후보는 감사의 뜻을 밝히고 뭐 민주당의 입당에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시기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현재는 무소속이에요. 국민의힘은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이 입당한 건 아니고요. 다만 본인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입장이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입당한 것도 아니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보수주의 가치를 지킬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을 중도 보수로 표명을 하고 민주당도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보수 진영에 있었던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 있지만 현역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전직 의원도 아니고 현재 의원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원이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던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이 보수 진영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무슨 뭐 진보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실용주의를 내세우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게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체로 본다고 하면 진보적이다 또는 이념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이재명 후보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어떤 증명 또는 하나의 계기 이런 부분이 김상욱 의원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당까지 해서 선거운동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선 과정에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마 오해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컨대 그것이 뭐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했다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입당은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 하려고 했으면 입당을 하고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입당하는 자리에서. 근데 이걸 안 하면서 본인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입당을 조금 늦추는 게 아니라 대선으로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뭐 그건 김상욱 의원의 판단이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래서 8일 탈당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장이죠. 본인이 국회의원 될 때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철학, 이념, 앞으로 국민의힘의 가치, 미래 방향 이것에 대해서 호소해서 당선이 됐고 공천을 받고 공천 면접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이념적 가치가 다른 민주당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서 가고 이런 것이 정치도 이상 저는 유권자들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탈당을 하는 것보다도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 당선된 지역에서 또다시 유권자의 표심이라든가 유권자의 뜻을 도외시하고 이것을 무소속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아부하고 지지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 저를 입당시켜 주세요. 이런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젊은 정치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정계 은퇴를 의원직 사퇴를 하고 정식으로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수의 유력 지역인 그곳에서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가치를 가지고 당선된 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건 잘
된 거라고 보고 탈당한 만큼 민주당을 한 만큼 국민의힘은 그만큼 더 결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히려 결집될 것 같다. 예. 김상욱 의원의 향후 행보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죠. 그런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전원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의 독립성, 중립성 그리고 뭐 전례 뭐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이제 불출석했고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서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안들을 이제 상정을 했는데 이를테면 뭐 대법관 수를 뭐 14명에서 뭐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이후에 헌법 소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 등등 상정을 했는데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사들이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 판사들이. 근데 그거는 저는 한 명이라도 나와서 대법원이 왜 그렇게 빨리 일을 처리했는지 사건을.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내규 자체를 위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부로 넘기서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전원합치로 넘기는데 빨리 넘긴 것도 이상했고요. 또 7만 쪽이나 되는 서류죠. 조사 기록을 보지 않고 한 것도 본인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뭐 그냥 다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서 정도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그와 관련된 것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대부분 판사들은 그러면 내가 너무 정말 억울해서 뭔가 상고를 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보지도 않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임권을 재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서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왜 그랬는지 하는 부분들을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늘 얘기하고 법원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재판이 너무 많고 서류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경무에 시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사 늘려주겠다잖아요. 더 이제 좀 많이 하시라고 일 더 쉽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도 100명인데도 많고요. 근데 뭐 그거 늘리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반대하시더라고요. 특권의식 아닙니까? 14명이서 그냥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사법 처리 시스템 전반을 같이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인 대법원의 판사들 늘리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늘리는 게 뭐 크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를 좀 더 나눠서 할 수 있고 또 자세히 그러면 그래도 이제 7만 쪽도 다 읽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2박 3일 동안 앉아가지고 기록도 안 읽고서 판단을 내리면 국민들이나 재판을 받는 당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수정하겠다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편의성도 그렇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처리 그렇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대선 전에 처리까지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리되진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선 일단 직후에 처리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고요. 대선 전에는 지금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선 전에 하면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대선이 끝난 뒤에 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법이고 그래서 법치주의를 하고 법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어떤 총선에서의 바람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180석으로 해서 본인들의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입법 독재라고 생각이 들고 이래서는 우리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굴국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파괴되고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이렇게 해서 과거의 나치의 통통 국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대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선거법 위반해서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보복이 입법했고 지난번 선거법에 대해서는 방탄 입법도 했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모든 것을 입법부가 사법부를 조정하고 법치 체계를 흔들고 이런 것이 위기의 국가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독재 국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견제할 권력은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 해산권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 이번 대선 지금 19일을 앞두고 이렇게 무리를 할까? 이것은 반드시 국민적인 견제라든가 국민적인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리하는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우리가 누구나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스로 좀 절제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